차가운 모텔 복도. 정은의 손이 떨렸어요. 형사 10년 경력. 수많은 범죄자를 잡았던 그 손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멈출 수 없었죠. 문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 너무나 잘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내, 유진의 웃음소리. 10년을 함께한 그 목소리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어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형사의 본능이었죠. 증거를 남겨야 했어요. 이건 정의를 위한 거야.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이 나왔어요. 유진의 헝클어진 머리, 상우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죠. 찰칵, 셔터 소리가 정은의 심장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강남경찰서 강력계 형사 정은. 매일 가정폭력 사건을 수사하며 가정이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말했던 그가 정작 자신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은은 형사였습니다. 상우라는 괴물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죠. 5명의 피해자, 교감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연쇄 성범죄자. 이제 정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한 싸움이 지금부터 외로운 형사의 활약상을 시작하겠니다. 새벽 5시, 정은의 눈이 떠졌어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죠. 형사가 된 지 10년,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옆을 돌아보니 유진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한때는 자신이 일어나면 따라 일어나 아침을 챙겨주던 아내였죠.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화장실로 향했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38,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강남경찰서 강력계에서 보낸 세월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부엌으로 나와 커피를 내렸어요. 진한 아메리카노의 쓴맛이 정신을 깨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새벽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이 도시는 잠들지 않았죠. 어디선가는 지금도 범죄가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아빠. 작은 목소리에 정은이 돌아봤어요. 예은이가 곰 인형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 공주님, 왜 벌써 일어났어? 정은이 딸을 안아 올렸어요. 6살 예은이는 아빠 품에 얼굴을 묻었죠. 아빠, 또 회사 가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응. 아빠가 나쁜 사람들 잡으러 가야 해. 언제 돌아와요? 오늘은 일찍 올게. 거짓말이었어요. 정은도 알고 있었죠. 지금 맡고 있는 연쇄 가정폭력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 피해자가 벌써 5명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아직도 잡히지 않았어요. 예은이를 다시 재우고 정우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가 12통. 모두 서 형사관이었죠. 선배님,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서 형사관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어디야? 역삼동입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어요. 정우는 차를 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날이 벌써 몇 달째였죠. 매일 새로운 사건, 끝나지 않는 수사. 가족과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강남경찰서에 도착하니 이미 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피해자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모두 평범한 주부들이었죠.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남편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것.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가장 예측하기 어려워. 정은이 사진들을 보며 말했어요.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가장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니. 아이러니하죠. 팀장인 정은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겼어요. 한편같은 시각, 정은의 집에서는 유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이런 아침이 당연해졌죠. 혼자 예은이를 깨우고 아침을 준비하고 학교에 출근하는 일상. 유진은 거울을 봤어요. 35.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눈가에는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죠. 한때는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얼굴이었어요. 지금은 그저 피곤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예은이가 물었어요. 유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아빠는 일하러 가셨어. 우리 예은이
유치원 갈 준비하자.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유진은 학교로 향했습니다. 삼성초등학교. 그녀가 교사로 일한 지 10년이 되는 곳이었어요. 한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행복했죠. 지금은 그저 일상의 반복일 뿐이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수근거리고 있었어요. 새로 오신 교감 선생님 보셨어요? 아, 상우 교감님. 정말 멋지시더라. 미혼이래요. 이혼 진행 중이라고. 유진은 별 관심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교감이 누구든 상관없었어요.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죠. 유진 선생님.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부드러운 미소. 첫 인상이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교감 상우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유진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상우의 눈빛이 따뜻했죠.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가장 열정적인 교사라고 들었어요. 한번 개별적으로 상담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저요? 유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상우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학교 발전을 위해 선생님 같은 분의 의견이 꼭 필요해요.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의 마음 한구석이 간지러웠어요. 네. 시간 내보겠습니다. 상우가 떠난 후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거울을 꺼내 얼굴을 확인했어요. 머리도 다시 정리했죠. 왜 그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정우는 여전히 경찰서에 있었고 유진은 예은이와 둘이 저녁을 먹고 있었죠. 엄마, 아빠는 우리 안 좋아해? 예은이의 순진한 질문에 유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야. 아빠는 예은이를 정말 사랑해.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그럼 일 그만두면 안 돼? 아이의 말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유진 선생님. 교감 상우입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내일 일정 확인 차 연락드렸어요. 상우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혹시 내일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 되시나요?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 해서요. 카페라는 단어가 묘하게 들렸어요. 교내가 아닌 밖에서 만난다는 것. 유진은 잠시 망설였죠.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유진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왜 심장이 빨리 뛰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저 새로운 교감과의 업무 상담일 뿐인데. 밤 11시, 정훈이 집에 들어왔어요. 유진과 예은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정훈은 딸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로 자고 있는 예은이.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었어요. 미안해, 공주야. 아빠가 더 좋은 아빠가 될게. 안방으로 들어가니 유진이 등을 돌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조심스럽게 옆에 누웠어요. 아내의 향수 냄새가 달랐죠. 새로운 향수인가? 언제 바꿨지? 작은 변화였지만 형사인 정훈의 본능이 무언가를 감지했어요. 하지만 피곤함이 밀려왔죠. 내일 생각하자.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아주 작은 틈.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미세한. 하지만 그 틈은 점점 벌어질 운명이었죠. 정훈도, 유진도 아직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범했던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걸. 점심시간. 학교 근처 작은 카페에 유진이 들어섰어요. 창가 자리에 상우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깔끔한 셔츠에 넥타이를 풀어헤친 모습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오늘따라 신경 써서 화장을 했던 게 부끄러웠죠. 유진 선생님, 오셨네요. 상우가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어요. 작은 배려였지만 오랜만에 받는 관심이었죠. 유진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냥 편하게 유진이라고 부르세요. 학교 밖인데요. 그럼 저도 상우라고 불러주세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하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불러낸 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상우의 눈빛이 진지했죠. 유진 선생님께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어서요. 내년에 부장 자리가 하나 비는데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를요? 놀란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동안 평교사로만 일했던 그녀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죠. 네, 능력도 있고 아이들에게 인기도 좋으시니까요. 다만 상우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이어갔죠. 좀 더 자주 만나서 학교 운영에 대해 의논했으면 해요. 저도 이혼 진행 중이라 많이 외롭거든요. 이혼. 그 단어가 유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상우의 쓸쓸한 미소가 진짜처럼 보였어요.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연민을 느꼈죠. 한편 정우는 경찰서에서 끔찍한 현장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이번 피해자는 25살 젊은 여성이었죠.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해자인 남편은 여전히 도주 중이었어요. 선배, 괜찮으세요? 서 형사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훈의 얼굴이 창백했거든요. 괜찮아. 그런데 이런 일을 보면 볼수록 정훈이 말을 멈췄어요. 머릿속에 유진과 예은이의 얼굴이 떠올랐죠. 자신도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가 봐요.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서 형사관의 말에 정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 사건 먼저 마무리해야 해. 그는 다시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 형사의 직감이었을까요? 저녁 6시, 유진이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늦은 귀가였죠. 예은이가 할머니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예은이가 달려왔어요. 유진은 딸을 안으며 시어머니께 인사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학교 일이 있어서. 괜찮아. 그런데 유진아, 요즘 너무 예뻐진 것 같네? 시어머니의 말에 유진이 당황했어요. 오늘 산 새 향수 때문일까요? 아니면 며칠 전부터 신경 쓰기 시작한 화장 때문일까요? 그냥 건강해져서 그런가 봐요. 거짓말이었어요. 유진은 핸드폰을 확인했죠. 상우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유진은 급히 메시지를 지웠죠. 왜 이러는 걸까? 그냥 업무 상담인데.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간지러웠습니다. 밤 10시, 정훈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어요. 거실은 어두웠고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죠.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또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집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되어버린 시대. 앵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우는 안방을 바라봤어요. 유진이 자고 있겠죠.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유진은 학교에서 상우와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상우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죠. 유진 선생님, 오늘 표정이 밝네요. 그런가요? 유진이 웃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점심에 시간 되시면 어제 그 카페에서. 네, 좋아요. 너무 빨리 대답한 것 같아. 유진이 당황했어요. 상우가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죠. 그의 손이 살짝 유진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의도적이었을까요? 유진은 그 느낌이 오래 남아 있었어요. 교무실로 돌아온 유진은 동료 교사 은정을 만났습니다. 은정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유진, 조심해. 무슨 소리야? 상우 교감 말이야. 전 학교에서도 여교사들한테. 은정이 말을 멈췄어요. 상우가 교무실로 들어왔거든요. 은정은 급히 자리를 떴고 유진은 불안한 마음을 감췄습니다. 정우는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았어요. 피해자가 살던 아파트였죠. 빈 집을 둘러보며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문득 자신의 집이 떠올랐어요. 만약 자신이 이런 괴물이 된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유진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어? 유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무덤덤한 톤이었죠. 응, 미안. 사건이. 알았어. 예은이는
내가 재울게. 전화가 끊겼어요. 정우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잔소리라도 했을 텐데 형사의 본능이 또 작동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건이 먼저였죠. 그날 밤 유진은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새로 산 원피스를 입어보고 화장을 다시 하고 향수를 뿌렸죠. 상우가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그저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좋았을 뿐이었습니다.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외로움이 더 컸어요. 정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새벽 2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어요. 신발장 위에 유진의 새 구두가 보였죠. 언제 산 걸까? 그리고 향수 냄새. 분명 어제와 달랐어요. 안방에 들어가니 유진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화장을 지우지 않은 얼굴. 평소에 유진답지 않았어요. 정우는 아내의 핸드폰을 봤죠. 잠긴 화면. 비밀번호를 바꿨나? 예전엔 서로 비밀이 없었는데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유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1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하다니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본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뭔가 변하고 있었죠.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정훈과 유진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그 틈으로 상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접근이 시작된 거였어요. 토요일 오후, 정훈이 오랜만에 집에 있었어요. 유진은 친구를 만난다며 외출했고 예은이와 둘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아이와 놀이터에서 놀다가 정훈은 유진의 핸드백을 정리하다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2인분 식사. 날짜는 평일 점심시간이었어요. 정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형사의 본능이 깨어났죠. 누구와 갔을까? 학교 동료? 하지만 유진은 도시락을 싸가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비싼 곳에서 점심을 먹을 이유가 없었죠. 아빠, 뭐 봐요? 예은이가 물었어요. 정우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그날 밤, 유진이 돌아왔을 때 정우는 자는 척했어요. 유진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그녀의 핸드폰을 봤죠. 잠금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어요. 잘 자요.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정훈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하지만 침착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었으니까요. 다음 말부터 정훈은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형사로서 용의자를 추적하듯이 노트에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죠. 월요일, 출근 시간 7시 30분, 평소보다 30분 일찍, 새 원피스 착용. 화요일, 귀가 시간 7시, 평소보다 1시간 늦음, 핸드폰 자주 확인. 수요일, 점심시간에 외출. 돌아올 때 화장 수정한 흔적. 일주일 동안의 패턴이 명확해졌어요. 유진은 확실히 변하고 있었죠. 정우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한편 학교에서 유진과 상우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빈 교실에서 단둘이 만나기도 했죠. 상우의 손길이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어깨를 쓰다듬고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기도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유진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상우가 귓가에 속삭였죠. 우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 말이 유진의 마지막 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가까워졌어요. 순간 교실 문이 열렸죠. 은정이 서 있었습니다. 유진. 은정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유진은 황급히 상우에게서 떨어졌죠. 상우는 태연하게 은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정 선생님, 무슨 일이신가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은정은 고개를 돌리며 나갔고 유진은 불안에 떨었죠. 그날 저녁 정우는 동료 형사 민수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번호 좀 추적해 줄 수 있어? 선배, 이거 누구 번호예요? 그냥 수사 관련이야.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묻지 않았죠.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번호의 주인은 상우, 삼성초등학교 교감이었어요. 정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는 상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상우의 과거는 충격적이었어요. 전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여교사와의 부적절한 관계.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조용히 넘어갔던 사건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학교 교사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상우 교감요. 그 사람 조심하세요. 한 여교사가 말했어요. 눈빛이 두려움으로 가득했죠. 저도 당했어요. 하지만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정우는 녹음기를 켰어요. 하나하나 증언을 모으기 시작했죠. 3명의 피해자를 찾았습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이었어요. 승진을 미끼로 접근, 관계를 맺은 후 버리는 패턴.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유진을 봤어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죠. 그 미소가 낯설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아닌 것 같았어요. 유진. 언제 왔어? 유진이 놀라 핸드폰을 감췄어요. 그 행동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요즘 학교는 어때? 그냥 똑같아.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우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봤죠. 유진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새로운 교감은 어떤 사람이야? 순간 유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평범해. 왜? 그냥 궁금해서. 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우는 서재에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녹음, 문서. 완벽한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정우는 학교 앞에서 유진을 지켜봤어요. 점심시간, 유진이 상우와 함께 학교를 나왔죠. 두 사람은 상우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뒤를 따랐어요. 도착한 곳은 시내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정훈의 주먹이 떨렸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시간을 기록했어요. 법정에서 쓸 증거였죠. 1시간 후, 두 사람이 나왔어요. 유진의 얼굴이 붉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상우는 유진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정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형사였습니다. 감정을 죽이고 임무를 수행하는 법을 알고 있었죠. 모든 걸 기록했어요. 날짜, 시간, 장소,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샤워를 오래 했어요. 죄책감을 씻어내려는 듯이 정우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죠. 유진이 나왔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 말 없어? 정훈이 물었어요. 유진이 당황했죠. 무슨 말이야? 그냥 요즘 뭔가 달라 보여서.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죠. 정우는 혼자 남아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예은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아빠. 엄마 왜 그래요? 그냥 피곤한가 봐. 정훈이 딸을 안았어요. 꼭 안았죠. 이 아이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 정우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변호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우라는 인간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했어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했으니까요.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습니다. 배신의 증거는 충분했어요. 이제 남은 건 차가운 복수뿐이었죠. 변호사 사무실. 정훈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사진, 녹음 파일, 통화 기록, CCTV 영상. 완벽한 증거들이었죠. 변호사가 하나하나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거예요. 양육권은요?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은이만큼은 꼭 지켜야 했으니까요. 이 정도 증거라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 남자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할 것 같네요. 정훈이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상우의 과거 기록이었죠. 이전 학교 피해자들의 진술서도 함께였습니다. 이 사람, 상습범이네요.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죠. 형사 고발도 함께 진행하고 싶습니다.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로요. 그날 오후, 정훈은 다시 상우의 과거를 추적했어요. 더 많은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5명, 모두 젊은 여교사들이었죠.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침묵하고 있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사람 때문에 교사를 그만뒀어요. 한 피해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정우는 그녀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죠.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감정적이 되면 안 됐어요. 이건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으니까요. 저녁, 정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유진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정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오늘도 상우를 만났다는 걸. 유진, 우리 이야기 좀 해. 정훈의 말에 유진의 손이 멈췄어요. 칼을 내려놓고 돌아봤죠. 무슨 이야기? 상우라는 사람 알아? 폭탄 같은 질문이었어요.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게 학교 교감인데. 그것만? 정훈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형사가 범인을 신문하는 눈빛이었죠.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훈아, 나. 됐어. 다 알고 있으니까. 정훈이 사진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모텔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유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난 형사야. 잊었어? 정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죠. 10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훈은 움직이지 않았죠.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전 학교에서도 같은 짓을 했어. 피해자가 5명이야. 유진의 울음이 멈췄어요. 충격에 눈이 커졌죠.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여기 증거가 있어. 정훈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피해자들의 진술서였죠. 유진의 손이 떨리며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럴 수가. 넌 그냥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야. 그 인간에게는. 정훈의 말이 비수처럼 날카로웠어요. 유진은 무너졌죠.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다음날 정훈은 교육청에 갔어요. 상우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교육청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정도면 중징계는 피할 수 없겠네요. 형사 고발도 진행할 겁니다. 정훈의 단호한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시각 학교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상우와 유진의 관계, 그리고 상우의 과거. 교사들이 수군거렸죠.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유진 선생님도 당한 거구나. 은정이 유진을 찾아왔어요. 유진은 빈 교실에 혼자 앉아 있었죠. 유진, 괜찮아? 은정아, 나 어떻게 해야 해? 유진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은정이 그녀를 안아줬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가족이 있잖아. 그때 교실 문이 열렸어요. 상우가 들어왔죠. 얼굴이 불그락불락했습니다. 유진, 내가 나를 고발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누가 한 거야? 상우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정훈이 나타났죠. 뒤에는 경찰관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했어. 정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상우가 정훈을 노려봤죠. 당신이 누군데? 유진의 남편이자 강남경찰서 형사 정훈입니다. 정훈이 경찰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상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상우 씨,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상우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이건 음모야.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법정에서 하실 말씀이네요. 정훈이 차갑게 말했어요. 상우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유진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경찰서 조사실. 상우 앞에는 수많은 증거가 놓여 있었어요. CCTV 영상,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피해자 진술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죠.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상우는 땀을 흘리며 변명했지만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그날 밤 정우는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예은이가 다가왔죠. 아빠, 엄마는? 엄마는 잠시 할머니 집에 가 있을 거야. 정훈이 딸을 안았어요. 예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 품에 기대었죠. 아빠, 우리 가족 맞죠? 그럼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야. 하지만 정훈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었으니까요. 언론에서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교감 성추행 혐의로 구속. 상우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뉴스에 나왔죠.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유진은 친정에서 매일 울었어요. 후회와 죄책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상우에게 속았다는 배신감과 가족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정우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양육권은 당연히 정훈에게 돌아갈 것 같았죠.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진실은 이렇게 발각되었습니다. 거짓과 배신 위에 쌓인 관계는 무너졌고 상우라는 괴물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망가진 후였죠. 법원, 이혼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정우는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죠. 유진은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마주치지 않았어요. 10년의 결혼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판사가 증거를 검토했어요. 정훈이 제출한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사진, 영상, 통화 기록, 모든 것이 명백했죠. 유진의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어요.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이에게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어요. 정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예은이를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유진이 정훈을 불렀어요. 정훈아, 예은이 잘 부탁해. 당연하지. 정훈의 대답은 짧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유진은 뒤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처량해 보였어요. 한편 상우의 형사 재판도 진행되고 있었어요.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죠.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었으니까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어요.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 직권 남용, 위력에 의한 간음. 죄목이 길었죠. 피해자들이 하나둘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승진을 미끼로 저를 유혹했어요. 거절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믿었던 상사에게 이용당했어요.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법정이 술렁였죠. 상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정훈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그가 수집한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었죠.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상우가 유진과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피고인은 교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러 여교사들을 성적으로 착취했습니다. 검사의 논고가 이어졌어요. 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의 변호사도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고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피고인 상우를 징역 3년에 처한다. 실형이 선고되었어요. 상우는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찼죠.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상우의 인생은 완전히 끝났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교육계 성범죄의 실태, 권력형 성범죄 근절피요. 사회적 파장이 컸죠. 교육청은 대대적인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결국 교사직을 사퇴했어요. 학교에 남아있을 수 없었죠. 학부모들의 시선, 동료들의 수군거림, 모든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혼자 살기 시작했죠.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력서를 내면 인터넷 검색으로 과거가 드러났으니까요. 정우는 예은이와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딸을 깨우고 아침을 차려주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예은이가 가끔 물었어요. 정우는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엄마는 멀리 일하러 가셨어. 보고 싶어요. 나중에 만날 수 있을 거야. 정우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너무 어렸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어요. 정우는 교육계 성범죄 전담 수사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피해자들을 돕고 싶었죠. 첫 사건을 맡았어요. 또 다른 학교의 성추행 사건이었습니다. 정우는 피해자를 만났어요. 겁에 질린 젊은 교사였죠.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훈의 따뜻한 말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훈은 차분히 기다렸죠. 그리고 하나하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훈에게는 사명이 생겼어요.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 현장이 안전한 곳이 되도록, 그것이 자신이 겪은 아픔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 정훈은 유진을 우연히 만났어요. 마트에서였죠. 유진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정훈아, 그래, 잘 지내? 예은이는 잘 있어. 건강하고. 짧은 대화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정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미움도, 연민도 아닌 그 무엇. 1년이 지났어요. 정훈의 수사팀은 여러 사건을 해결했죠. 언론에서는 정의의 형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훈은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어요. 예은이는 잘 자라고 있었어요. 엄마를 그리워하기는 했지만 아빠와의 생활에 적응했죠. 정훈은 최선을 다해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주말마다 놀이공원에 가고 함께 요리를 하고 책을 읽어주었어요. 예은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죠. 그것이 정훈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잠들기 전 예은이가 말했어요. 정훈은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죠. 아빠도 사랑해, 우리 공주님. 상우는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어요. 교도소에서도 성범죄자라는 낙인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의 가족들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완전한 고립이었어요. 유진은 지방의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과거를 숨기고 새 출발을 하려 했죠.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정훈의 사무실에는 감사 편지들이 쌓여갔어요. 그가 도운 피해자들이 보낸 것이었죠. 형사님 덕분에 정의를 찾았어요.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훈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을 돕는 힘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위안이었죠. 3년 후, 정훈은 경찰청 성범죄 수사 전문관이 되었어요. 전국을 다니며 강의를 하고 수사 기법을 전수했죠. 그의 경험은 많은 수사관들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